안녕하세요. 자, 저는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전속으로 강의하고 있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또 개강일에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어쨌든 뭐 공부를 다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고요. 뭐 재도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단기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했죠? 세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법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는 민법이었죠? 그래서 뭐 민법 시간에 민법 과목에 대한 소개는 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뭐 들으신 것도 있고 안 들으신 것도 있지만 가볍게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민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1차 과목은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소양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과 같은 과목이다. 그래서 소양 과목이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은 우리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다음 부동산 공법이 있죠. 이 공법은 이제 내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공시법은 아직 안 했고 세법은 이미 했는데 요 두 과목은요 체계가 워낙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는 따로 하는데 시험은 한 과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은 모두 실무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손님들이 중개사무소 찾아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전부 다 알아보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차 과목은 민법 요게 들어가 있는데, 요 민법은 소양 과목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 대한 지식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민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실 겁니다. 애를 먹을 거예요. 이 과목이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이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이제 이미 들으셨어요. 1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개론과 민법 이렇게 지금 부르는데, 이 개론 40문제죠. 그 다음 민법도 40문제예요. 그래서 요 두 과목을 논수업으로 100분 동안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문제는 선택형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5개 지문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그래서 이제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혹시 시험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9시 반. 그래갖고 이제 100분 동안 논수업으로 1시간 40분을 봐요. 그래서 시험이 12시 10분인가요, 그럼? 아닌가? 11시 10분. 그죠? 11시 10분에 이제 끝나고 1시간 50분 동안 휴식을 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1시서부터 다시 2차 과목 시작돼요. 그래갖고 이제 요 2차 과목은 2차 1교시가 있고 2차 2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1교시는 우리 과목과 공법이 2차 1교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온이 40문제가 나가는 과목입니다. 공법도 역시 40문제가 나가요. 그래서 요 80문제를 역시 오지 선택형으로 해갖고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제 40분 동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분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2교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시세법 요것이 이제 40문제가 5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오지 선택형으로 나가는데, 요거 이제 공시법은요 24개가 나가고 세법은 16개가 나간다는 걸 일단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문제를 50분 동안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일에 4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시험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1, 2차를요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렇게 같은 날에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차 시험, 2차 시험이 같은 날에 진행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내가 불합격했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은 무효처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2차에 자격이 생기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절대평가로 선발하고 있는데 1차 시험을 평균 5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평균 70점을 맞은 겁니다. 이러면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1차를 불합격해버리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합격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경우에 2차는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를 다시 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넘어야 돼요. 저는 사실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격시험 볼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긴 했거든요. 저 때는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기 때문에 이제 대충 합격을 했는데 솔직히 이게 시험 볼 때까지도 1, 2차가 따로 나눠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과락 없이 평균 60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차 못 넘으면 2차는 무효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1차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지금 1차,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시험은 2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갖고 이제 당일에 2차 시험을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7회를 대비하고 있죠? 그래갖고 36회에서 내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37회 시험에서 응시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38회 때 2차를 볼 수 있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요거 2차 시험을 응시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단 면제를 해주고 1차를 면제해주고요. 요 38회 때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담입니다만 원서 접수를 8월 초에 하거든요. 인터넷 접수예요.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내가 1차 점수가 딱 60에 합격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60점밖에 못 맞았다 이거예요. 평균. 그래갖고 1차를 다시 한번 보겠다. 내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그래갖고 여기서 37회에서 1차를 36회에서 합격을 했는데 1차를 응시를 한 거예요.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37회에서 만약에 1차를 불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도 무효 처리돼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를 범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응시 원서 낼 때 그럽니다. 이제 원서를 딱 접수하면 1차를 내가 합격을 했는데 1차를 응시하겠다고 딱 이제 클릭을 하면요. 1차 합격자입니다. 딱 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접수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면제해 주는 거 없어져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차는 2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합격자 결정 방법도 잘 아시는데 1차 시험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7.5점까지 단 한 과목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전 과목 5과목이 40점 이상 득점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1차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이렇게 득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과목 2과목이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1차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우리는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에요. 역시 과락 없어야 됩니다. 40점 이상 전 과목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차 과목 역시 합격이에요. 이렇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를 넘어와야지 2차의 자격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상대평가라는 거 있죠. 이 상대평가는요. 일단 인원수 정해놓고 뽑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 할 때는 어떻게 뽑냐면요. 전 과목 과락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에 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선발 예정 인원이죠.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해요. 이게 바로 이제 상대평가인데, 참고 상대평가할 때도요.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뽑겠다.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상대평가 하더라도 2차에서만 하는 거예요.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소형 과목이기 때문에 평균 60을 무조건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재 선발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상대평가, 2차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매년 치르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게 95, 97, 99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7, 8, 9회거든요. 95, 97, 99가 7, 8, 9회 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발 예정인원 공고해가지고 상대평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발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모두 2000년 이후에는 전부 다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돼요. 그럼 그동안의 지금 통계, 이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 보면 괜히 낙담할까봐. 그래서 지금 29회서부터 지금 36회는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35회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통계를 낼 때는요 1차는 완전 무시합니다. 1차는 통계에 반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은 2차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낼 때는 항상 2차 과목, 2차만 갖고 통계를 냅니다. 지금 전국 수석제가 없죠. 전국 수석.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전에는 수석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수석을 전에 이제 따질 때도 그때는 어떻게 지금 했냐면요. 1차 과목은 따지지 않았어요. 2차 과목 갖고 2차 과목을 가지고 수석을 따졌습니다. 2차 과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서 보통 수석을 하려면 평균 95점. 그러니까 그 2차 과목이 120문제 아닙니까? 이 중에 6개 정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9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발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2차 과목만 갖고 통계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주 토요일로 바뀐 게 26회? 이때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5회 때까지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봤어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근데 이제 요즘 주 5일 근무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 보자 그래갖고 이제 26회 때부터 토요일로 보게 됐는데 그럼 올해는 37회 마지막 주가 10월 마지막 주가 10월 24일이더라고요. 근데 10월 24일이면 7일 더하면 31일이 있죠. 그럼 10월 31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아니면 10월 31일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30일 날 본 적이 있죠.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1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고요. 시험일이 언제가 될 거냐는 아마 12월 달? 12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거든요. 보고할 때 자격시험을 언제 보겠다. 이게 보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볼 건지 31일 날 볼 건지 일단은 미정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은 31일 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1일 날 보면은 수업 스케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24일로 계획하고 스케줄을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백기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인 대응을 할 건지 저희가 방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지금 응시 원서 제출하신 분이 매년 10만 명이 넘었죠. 2차를 보겠다. 근데 지금 35회 때부터 뚝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올해였죠, 올해. 36회. 아직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5만 8천 명이 원서를 냈어요. 이렇게. 그래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 실제로 보시는 인원은 응시원서 내놓고 약 60% 정도만 시험을 봐요. 60%. 그럼 올해 6만 명 출원해갖고 60% 봤다면 3만 6천 명이 봤다는 얘기죠.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3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합격률을 보시면요. 이 합격률이 29회 때 21%였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을 따질 때는요.
시험을 보신 인원 대비 합격자 수예요. 응시원서 내신 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을 보신 분 대비 합격률을 따지는데 21%가 합격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30회 때 36%는 합격했어요. 역대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회가 38.9%인가? 가장 높았던 게? 약 39% 정도가 합격했는데 그게 몇 회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센스 15회요? 15회는 그때 23만 명 출연해갖고요. 전국적으로 0.5%밖에 합격 못했어요. 1%도 합격 못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높았던 회. 1회죠. 당연히. 당연히 1회 때 가장 많이 합격했어요. 그때가 약 39% 정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이 높았던 데가 바로 30회. 이게 역대 두 번째였어요. 역대 세 번째가 언제였느냐? 세 번째. 우리 15회 시험을 두 번 치렀다는 거 아시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15회 때 워낙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원래 14회 때까지는요. 시험을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봤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거 15회를 대비하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 섭외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2달 연기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1월 14일 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우수수 불합격했죠. 전국적으로 0.5%밖에 합격 못했으니까 출원 인원 대비. 그래갖고 15회 추가 시험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음에 그러니까 2004년도였죠. 이때 2005년도였네. 이때는 2005년도 5월 22일 날 봤어요. 정확하게. 이때 일요일 날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때 15회 보신 분들만 15회 추가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른바 정예부대가 본 거예요. 정예부대가. 그래갖고 이때 합격 인원이 약 3만 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 이때가 역대 세 번째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한 35% 정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제 30회 때 이렇게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훅 떨어집니다. 31회 때. 그랬다가 다시 32회 때 29%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홀수에 어려웠고 짝수에 쉬웠고 홀수에 어려웠고 짝수에 쉬웠고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33회 때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을 깼죠. 그래갖고 31%가 합격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34회 시험이죠. 이때 이제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3%로 이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35회 때 작년 시험이었죠. 이때 이제 30% 올라가요. 그럼 올해 치렀던 36회 시험 있죠. 떨어져야 되죠. 이 경향으로 보이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쉬웠다. 1차도 쉬웠고 2차도 쉬웠어요. 비슷하게 쉬웠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37회는 조금 시험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죠. 지금 여기서 두 번 연타석 쉽게 냈고 그 다음에 두 번 연타석 지금 쉽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20% 이상 합격률을 항상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출원 인원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작동하는 건 뭐냐면요. 1차 합격자들이에요. 1차 합격자들이 왜 변수로 작용하냐면요. 1차 합격자가 매년 2만 명 정도가 나와요. 1차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10만 명 이상이 됐을 때 1차 합격자들이 통상적으로 2만 명 이상을 합격했는데 지금 올해 35회 시험에 변수가 작동했던 게 뭐냐면요. 1차 합격생들이었어요. 1차 합격생들이 36회를 보신 분들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강의를 올해 36회 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이 그동안 경향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지만 변수가 작동하는 게 2차생들을, 그러니까 2차생들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기자들을 2차생들이 10,000명밖에 안 된다. 평소에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은 평이하게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른바 재도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소진됐죠. 거의 다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1차생들이 36회 때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생들이 이제 10,000명 이상은 나올 걸로 무조건 예상하고 있고요. 1차가 조금 평이했기 때문에 한 15,0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금 합격률은 30%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 합격이 이제 10,00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36,000명 예상, 했을 때 30%라면 약 10,000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내지 11,000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동안 이제 시험 경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되실 분들은 끝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1월 출발반인데 11월 출발반은 거의 다 이제 끝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해커스가 또 단기 합격에 아주 정통을 갖고 있는 우리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동차로 1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물론 저는 이제 2차 과목 담당 선생으로서 특히 이제 공인사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데 2차 과목에서는요, 우리 과목만 잘하면 돼요. 문제는 1차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 둘 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과목이 어렵고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1차만 넘으면 2차는 한민호가 책임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를 1차만 넘어오시면 2차는 무난하게 중개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과목의 이제 시험에서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목 명칭에서 느끼다시피 우리 과목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파트 1,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어요. 다음 파트 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법령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 3, 그래서 중개 실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파트로 일단 구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요, 이게 이제 전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체계대로 계속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 입문서도 역시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제가 쓴 책으로, 제가 쓴 문제집으로 이제 모든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법령은, 공사 법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중개에 관한 법이에요. 중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총칙과 시험 제도, 이런 제도,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있는데, 개설 등록은 뭐냐면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무소를 여는 거죠. 그럼 사무소를 열었으면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원은 어떻게 고용해야 되고, 도장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며, 그 다음에 사무소 휴업 폐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무소 열어놓고 내가 다른 업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사무소 운영에서 모두 공부하고요. 손님 찾아왔거든요. 그럼 물건 받아야 돼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리고 물건 받았으면 다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물건도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도 써야 되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정보망에서 모두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녀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업무.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업무.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썼거든요. 계약이 되면 보수를 받죠. 보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업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죠. 이게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하고요. 이것에 위반했을 때 제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제재와 관련해서 위반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요. 이제 우리 이익단체죠.
우리 개업공사의 이익단체인 협회에 관한 내용과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도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령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른바 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쭉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볼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임대차 신고제. 그리고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하면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는데 이런 외국인에 대한 특례. 나아가서 토지허가제라고 들어봤죠. 그냥 토지허가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쪽에서 메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규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셔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개 실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야말로 실무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는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 중개 실무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쓰는 요령. 확인 설명서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쓰는 요령.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에 대한 방법론,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 중개 실무로 일단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중개 실무가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별적 중개 실무는 단행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게 부동산 실명법으로 흘러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요 4개의 법 들어봤죠? 어디서? 어제 들어봤죠? 이거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도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법은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우린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법에서 이제 다시 문제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요, 주임법과 이거 상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의 이제 아니할 말로 쭉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는 절차, 그 내용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라 했고, 이렇게 단행법으로 일단 이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약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60%면 40문제 출제 과목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24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요 출제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15% 정도 됐었는데 20%로 늘었죠 지금. 그래갖고 여기서 8개 정도, 실무 쪽에서도 8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 20%니까 8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20%, 20% 이런 식으로 출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이제 공부하시는 거 나중에 보면요,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4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시험 36회 시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36회는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대로 출제했어요. 그래갖고 공사 법령에서 60%, 24개가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20%,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도 20%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6회는 이 룰을 그대로 지켰어요. 원래는 공인중개사 법령 쪽이 70%였어요. 신고법이 15%, 실무도 15%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비중을 높이면 우리가 조금 더 시험을 쉽게 봐요. 근데 이쪽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이쪽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개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면에서는요, 36회 시험이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우리 과목에서 5개 출제했어요. 상급이.
그 다음에 중하급에서 약 이제 이렇게 그 70% 정도, 그러니까 88% 정도 이렇게 출제했습니까? 중하급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는요, 상급에서 약 30% 정도를 출제해요. 원래는. 그러면 30%라면 몇 문제? 12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8개 정도가 중하급에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중하급의 문제는 우리는 거의 다 맞춰버려요. 결론은 이거예요. 상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35회 시험은 상대적으로 민법 관련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35회 때는 2차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전 세법이나 민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즘 시험의 경향이요, 이제 36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1차 시험만 보시는 분이 있고 2차 시험만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1차만 보신 분들을 떨어뜨리려고요, 1차 시험에서 2차 과목 문제를 내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특히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등기법도 냈다가 세법도 냈다가 막 그래요. 공법도 냈다가 1차 보신 분들 떨어뜨리려고. 그럼 2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2차만 보신 분들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1차 과목 내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과목에서요, 35회 때,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시험에서는요, 2차생들이 엄청 낭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35회 때는 우리 과목에서만 민법 관련 문제를 7문제나 출제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2차만 보신 분들이 엄청 아주 어려워했죠. 근데 이제 동차를 하신 분들은 쉽게 봤어요. 1차를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근 시험의 경우는 1차생들한테는 2차 과목을, 2차생들한테는 1차 과목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동차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 36회 때는 이렇게 난이도가 상급의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 저는 네이버 밴드를 쓰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법 한민호 치시면 제 밴드가 떠요. 그래갖고 거기 가입하시면 이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밴드 이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 보면요, 뭐 90점 맞았어요, 92.5점 맞았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비교적 이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합격자 발표쯤에 제가 한번 제 밴드에서 통계를 한번 내볼 거예요. 점수들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0점 맞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일단 뭐를 좀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합격자 발표할 때.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가 지금 상급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 안 됐고요.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을 묻는 게 우리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 그다음 박스형의 문제, 구석형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구석형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거의 안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응용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사례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난이도 상급, 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36회 통계를 더 다시 들여다보면요, 36회 시험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16개 나왔습니다. 박스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 박스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16개인데 통상적으로 최근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우리 과목에서는 박스형이 약 16개 정도, 15개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거 찾아라 문제 유형 있죠. 이게 틀린 거 찾아라 문제 유형보다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요게 21. 그러니까 요거는 그동안 시험 경향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따른 거고, 36회 지문을 전부 다 세봤더니요, 167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문제 우리 오디션 다니까 원래 200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형은 보통 지문이 3개 내지 4개 이 정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167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 167개 지문 중에 다뤘던 지문이 129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프로테이즈 따면 77%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5회 때는 어땠느냐? 35회 때는요, 기출에 다뤘던 지문이 무려 83%였어요. 35회 때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과목은요, 기출에서 다룬 지문이 70% 이상 무조건 출제해요. 70% 이상을. 그럼 기출에 다루지 않은 지문이 이제 38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23%였죠. 이게.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 아니었던 거. 기출문제 유형이 아니었던 게 이제 네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 유형과 다르게 냈던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문제가 나왔고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제 있죠. 아예 언급도 안 해버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 이게 킬러 문제죠. 이게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 지금 40문제 중에 우리 과목에서 킬러 문제는 두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두 문제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죠. 근데 한 문제는 제가 했어요. 한 문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었고 제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다룬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언급이 되겠지만 부동산 실명법 여기서 과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명법 위반은 과징금이 나가는데 과징금이 30% 범위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지문을 3개를 냈는데 2개 지문은 아예 다루지도 않은 지문이었어요. 하나는 다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킬러 문제, 요게 한 문제였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결론은 기출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과목 이건 공통이에요. 기출 문제는요, 진짜 속된 말로 쪼개고 있어야 돼요. 쪼개고 있어야 됩니다. 척 보면 아 이거 기출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지문들을.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저는 철저히 기출문제 유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중개사법,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어쨌든 정통중개사법을 저는 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지문들은 절대 연습을 안 시켜요. 그런 건 아예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고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느끼실 테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36회 전반적인 이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제 1년간의 강의 스케줄이거든요. 강의 스케줄은 이제 이것도 이미 드렸을 텐데 우리가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입문 과정은 기초 입문서 요 책으로 이제 4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12월 첫 주까지 4주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인 용어 정도,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파악할 거예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12월 둘째 주부터 2월 달까지, 2월 마지막까지 이제 10주 동안 이제 원래 정확하게 11주가 나오는데 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기본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이미 이제 출간이 현재 됐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역시 제가 쓴 책이죠. 제가 쓴 책 가지고 이제 10주 동안 이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 과정을. 자, 그다음 이제 이론서 이렇게 기본서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서 한 번 지금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요약집이 다시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워낙 분량이 책이 많기 때문에 요약집이 전 과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3, 4월 과정에서 요약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5, 6월 달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출문제 과정이 역시 8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요, 제가 이제 어제 수업을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3강이죠. 3강. 근데 여기 요 기초 입문 과정은 3강인데 여기 기본서부터는 4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요약 과정도 4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정도 4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이 되죠. 그럼 이제 예상 문제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36개 분석을 하면서 약 77% 정도가 기출이 출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23%는 어디서 내느냐? 그 23% 커버가 바로 예상 문제집이에요. 여기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는데 제 출제 예상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집 이거는 무조건 3번 이상을 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실 모든 게 거의 다 커버가 다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 과정인데, 9월달 과정은 이제 쪽집게 백선이라고 그래갖고, 백선 과정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출제 예상 문제 100문제를 뽑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여기서 이제 2주간의 기적이라고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백선을 진행하고, 다시 이제 4주간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돼요. 그래갖고, 이게 동형 모의고사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과 동일한 형태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첫 시간에 전 과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우리가 두세 시간 동안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완전히 순수한 전범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풀이 능력을 완전히 숙성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간의 과정이 끝나는데 중간중간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커스의 정규 특강은 일단 3개로 나눠지는데, 그 핵심 요약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맛배기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모의고사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후 시간에 수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진도별로 모의고사 특강이 진행될 거예요. 진도별로.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5, 6월달 과정에서는 레벨업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레벨업 특강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분명하고 중개 실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묶어가지고 이건 하루에 모여서, 일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에 모여서 어려운 부분만 한번 이론 정리를 다시 해요.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그 9, 10월 달에 가서 이제 총정리 특강이라 갖고 이론 정리를 여기서 하루에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런 과정으로 끝나는데, 이건 우리 해커스가 갖고 있는 이제 정규 특강이에요. 정규 특강이고, 여기 이제 비정규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비정규 특강은 이제 빈출 지문 특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암기상 특강을 올해 지금 또 역시 들어갈 거예요. 암기상 특강. 매년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찍었었는데, 이때 이제 암기표가 암기상 특강에서 이제 배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손 노트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우리 해커스가 자랑하는 이제 이거는 시그니처 교재입니다. 그래갖고 6과목이 한손 노트라는 게 나와요. 말 그대로 한손 노트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네. 그거 중개법이에요? 그거 누구한테 받았어? 아, 작년에 했어요? 아, 독학. 그러면 인터넷으로 내 강의 받겠네. 실물하고 인턴하고 뭐가 나? 실물이 훨 낫지. 어쨌든 그래서 이 한손 노트 특강은 인터넷으로 촬영하는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무조건 구입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손 노트 이거는 이게 작은 걸로다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강이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건 비정규 특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1년간의 과정이 끝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법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공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언코 첫 번째로 강의는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열어보면요, 무료 강의들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우리 해커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강의도 봤다가 다른 분 강의도 봤다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랑 안 맞으시면 이제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후회를 엄청 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강의는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한 분으로 정해놓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중간에 이제 선생을 바꾸거나 그러면요, 암기법도 틀리고 강의 기법도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뜬금없이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내용을. 이제 그러면 제가 딱 느끼죠. 아, 이분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강의도 잠깐 봤다가 저 강의도 잠깐 봤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저를 믿으시면 단기간 내 무조건 끝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믿어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시험이에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득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1년간의 학습 스케줄이 지금 강의 스케줄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암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장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개사법 전체 내용에 대한 암기장이 이제 별도로 이제 특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중시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무조건 아니할 말로 쭉 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전략 과목과 전략 파트를 육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 들어보면요. 두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이 맞는 분이 있고 민법이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을 육성해 줘야 돼요. 나는 이거는 조금 득점을 더하겠다. 그렇게 해주고 2차 과목은 당연히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으로 이제 공략을 해주시는데 공법은 지금 내일 진행될 거고요. 공법이 2차 과목에서는 가장 난 코스예요. 그리고 등기법도 공시법 중에 등기법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은 당연히 중개사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략 파트도 육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 파트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다른 과목이지만 민법에 예를 들면 민법이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나는 채권이 좋아. 그 채권을 집중적으로 나는 득점하겠다. 그다음 이제 공법 쪽에서는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 나는 이걸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 파트를 육성하는 게 좋아요. 공시법이라면 뭐 공간정보법이 있죠. 이 법을 이제 나는 공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략 파트를 육성하는 게 좋고요. 물론 우리 공인인사법은 전체를 다 가봐야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니까 나름대로 이런 잔소리 같지만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지키시고 따라온다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